채팅창에 두 개의 글이 올라오는데 한 분이 쓰셨네요. 경기도 은가람 중학교 김영주 선생님이 쓰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2019년도에 구입한 수학의 발견을 사용 중인데 혹시 올해 발행된 책과 편집이 많이 바뀌었나요? 예, 1학년 것만 개정했습니다. 1학년 것만. 2, 3학년은 개정하지 않았고요. 1학년 거를 개정한 이유는 1학년 것이 이제 분량이 좀 많고 첫 해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1학년 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정말 그 조금 주변 머리 있는 것들은 천에서 11개의 탐구하기를 없애고요. 1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총 말하면 10개가 줄어든 거니까, 이제 줄어든 거니까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1개가 늘어난 것이 문제인데, 늘어난 것은 작도 부분에서, 작도 합동 부분에서 초등학교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교과서가 최근 한 2년 전쯤 5, 6학년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초등학교 교과서 5, 6학년에 5학년에서 삼각형을 작도를 했어요.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 그다음에 두 변과 한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그 작도가 있잖아요. 결정 조건. 그 부분을 초등학교 다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고 바로 합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교과서가 이번에 새로 나온 교과서 그걸 쏙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책의 그 작도 과정 그 부분을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관한 그 부분을 작도 합동 그 단원의 첫 번째 과제로 다시 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 늘어난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기존 교과서에서는 결정 조건으로 다 다루는 거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새로운 과제는 아니고 결정 조건을 추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2019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서 모둠 활동 등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수학의 발견으로 수업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작년에 2학년 수업을 사용하지 못했다. 예, 저희도 참 그 코로나가 예측할 수 없었던 갑자기 들이닥친 재난이었죠. 그렇지만 작년 봄에 이 코로나 상황이 닥쳤을 때 저희도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둠 활동을 전제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대면 수업을 못하는 문제와 또 학교 와도 애들끼리 이렇게 모둠 활동을 못 시키게 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바로 작년 봄부터 이 책을 만드신 분들이 실제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것을 수학의 발견을 어떻게 쓸 거냐를 계속 그 수업 모델을 개발해서 계속 공개를 했고요. 수학의 발견 카페도 있고 유튜브에 가시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어제도 1학년에 한번 물어보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면 그 온라인 수업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올려놓은 2시간짜리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온라인 수업에서 이 수학의 발견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3가지 수업 사례를 선생님 3분이 이제 편집해가지고 수업 방식, 모델이죠. 온라인에서 애들 소그룹 활동하는 수업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내주고 그 과제를 어떻게 피드백해서 그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제 그 공유를 시킬 거냐 하는 그런 3가지 그 과제 수업 모델을 제시한 컨퍼런스 그 2시간짜리 상황을 녹화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작년에 이 온라인 상황에서 수학에 발견한 선생님들은 거꾸로 이 온라인에서 교과서로 수업한다는 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교과서로 수업한다는 거는 결국 주입을 이렇게 일방으로 이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EBS 강의죠. 그런 강의는 그렇게 이제 교과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들은 온라인에서도 아이들을 뭔가 생각하게 하고 또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또 모둠 활동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수학의 발견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또 그래서 오히려 수학의 발견은 온라인에서 더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증언을 저한테 많이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지금 코로나가 강행되는 이 올해 2021년에도 이 수학의 발견이 아니면 어차피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더 어려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런 사례를 게시판이나 수학의 발견 게시판이나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할게요. 두 번째 시간에 다룰 거는 이제 순환소수죠. 유리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요 단원의 가장 최고 핵심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용 교재에서는 3곱하기 5번이에요. 20쪽 3곱하기 5번인데 그걸 보기에 앞서서 기존 교과서는 이제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지금 보시는 교과서는 천재교육 교과서입니다. 천재교육 교과서 2권 중에 유희찬 교수님이 쓰신 교과서의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보니까 어떤 유리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잡았고요. 어떤 유리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떤 유리수가 순환소수로 나타내냐? 아이들은 결론적으로 분모가 이제 이 기하분수로 바꿨을 때 분모가 2나 5 이외의 다른 소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순환소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순환소수가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순환소수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순환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필연적인 것을 깨달았을 때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모든 교과서가 7분의 1 또는 7분의 3 이런 것들, 분모가 7인 수를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분모가 7인 것은 순환마디가 6개짜리고 비교적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7분의 1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책도 7분의 3을 쓰고 있는데 7분의 3을 이렇게 직접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 3이 최초의 3이 다시 나오는 이 순간에 이 목도 4가 반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림이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점 아래 각 자리에서 나머지가 2, 6, 4, 5, 1, 3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그리고 이 0을 제외한 6개의 자연수 7보다 작은 1, 2, 3, 4, 5, 6만 나머지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7번째 안에는 같은 수가 다시 나타난다. 그때부터 같은 몫이 되풀이가 된다. 이게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다라는 나머지의 성질이죠.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가르쳐집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에서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다는 그 개념이 정확하게 가르쳐지진 않아요. 정확하게. 그 부분이 참 아쉬운데, 그렇지만 어쨌든 가르쳐지긴 합니다. 가르쳐져서 지금 중학교 올라왔어요. 그럼 아이들이 그 개념을 여기다가 적용해서 나머지는 기껏해 6개니까 7번째 가면 다른 나머지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비둘기 집의 원리죠. 비둘기 집 원리에 비둘기가 집은 6개밖에 없는데 비둘기가 7마리 이상 있으면은 같은 집에 2마리 이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그 비둘기 집 원리가 똑같이 이 나머지의 성질에 적용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몫이 되풀이된다는 이것을 책이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험을 했을 때 이것을 말하는 애가 없었어요. 왜 순환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어디를 보냐면 이 몫을 봅니다. 몫을. 선생님, 몫이 4가 있었는데 나중에 4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4, 2, 8, 5, 7, 1이 순환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지 나머지가 6개밖에 없기 때문에 7번째는 또 다른 나머지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중요한 이 말을 애들이 하질 않아요. 책은 가르쳤지만 우리는 가르치지만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가르침으로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거를 경험하게 해야지 이거를 받아들이게 이렇게
주입해서 설명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이것을 효과적으로 스스로 발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이따가 그 해설서를 보고도 아이들의 그 반응을 제가 보고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장면에서 가장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 눈으로 7분의 1이라 할지라도 6개만 지나가면은 몫이 반복돼요. 이렇게 가시적이다. 좀 더 우리가 쓰는 말로 구체적인 거죠. 구체적인 사고 수준에서 아이들이 머물게 하는 그런 예시다 저는 봐요. 이것을 추상화시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면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로밖에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적인 교육이, 구체적인 교육이, 체험적인 교육이 저는 아이들의 추상화를 방해한다. 체험적인 교육은 수평적인 수학화는 일어납니다. 근데 수직적으로, 추상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불러일으키지 못해요. 제가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하면, 제가 한 15년 전쯤 한국과 일본의 중등 수학 수업 교류회라는 거죠. 교류회.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이것이 경남 진해에서 있어요. 경남 진해. 정확히 연도가 2004년이네요. 2004년 제 기억이. 2004년에 진해에서 수업이 있었는데 이틀간 1박 2일 동안 오전, 오후, 다음날 오전까지 해서 세 개의 수업이 공개됩니다. 매 시간마다 한국 수업 하나, 일본 수업 하나, 이렇게 중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남 진해 지역에서 이 한일 중등 교사들이 한국 선생 수업하고 일본 선생 수업이 동시에 2개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참여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일본 수업 보고 싶으면 일본 수업 가고, 한국 수업 보고 싶으면 한국으로 가는데, 대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수업을 보러 가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 수업을 보러 왔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한 50명이 왔었고 한국 선생님들은 약 100여 명이 참여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일본 수업을 가 있어서 한국 수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수업이 끝나고 이제 같이 모여서 수업에 대한 수업 교류회 얘기를 합니다. 1시간 수업에 대해서 보통 2시간 이상씩 얘기를 해요. 그날 수업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데, 한국 수업은 이거였습니다. 한국 수업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아이들인데 쌓기나무로 본드를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쌓기나무를 아래층부터 계속 쌓아 나가는데 맨 위에는 이제 하나만 올라가는 이런, 그리고 이게 십자 모양이에요. 십자 모양으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요. 바닥은 이런 식으로 되고 그 위에 하나씩 줄여가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십자가 모양인데 탑이죠, 탑. 맨 위에는 하나만 놓입니다. 이거를 아마 5층 정도나 6층 정도로 쌓인 교구를 선생님이 전날 다 본드로 붙여가지고 각 조마다, 그룹마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개수를 세라. 개수를 세고 식을, 그 방법을 설명해라. 이게 이제 과제입니다. 저는 그 방에 없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일본 선생님이 그 한국 선생님한테 질문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이 과제를, 이 교구를 왜 나눠주셨습니까? 선생님 답변 이겁니다. 학생들이 이 교구를 이용해서 보다 쉽게 규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랬다. 선생님, 아이들이 어떻게 그 규칙을 발견하는 것을 관찰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관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하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정답을 기다리지 아이들이 어떻게 이걸 해나가는지 잘 관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다 6개 모둠을 다 봤다. 근데 아이들이 연필을 가지고 거기 쌓기나무에다가 숫자를 쓰더라. 1, 2, 아니면 어떤 조는 하나씩 찍어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뭐 30몇 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답을 30몇 개로 썼는데
모든 조가 셌다. 모든 조가. 내가 봤더니. 이게 선생님의 의도였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그 변화의 그런 그 규칙을 찾아서 식을 가지고 그 결과를 내기를 원했는데 아이들은 규칙이 아니라 그냥 세버린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답을 다 냈는데 선생님이 중간에 보니까 애들이 답을 다 낸 거예요. 그래서 야, 답이 아니라 규칙 과정을 써라, 식을 써라 이렇게 하니까 다시 애들이 그때서부터 식을 쓰려고 답을 아는 상태에서 식을 만들어서 이제 식을 만들게 됐는데 다행히도 아이들은 6개 조지만 약 4개 정도의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기 스스로 수업을 평가할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식을 만들어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오늘 나는 뿌듯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은 뭐라 했냐면 선생님 아이들은 식을 만들지 못했다. 답을 세 가지고 그 답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선생님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식을 만들려고 답에 식을 짜맞춘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인 물건을 왜 줬느냐? 자기였으면 그 물건의 개수를 세기를 원했다면 테레비를 이용해서 화면을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쫙 보여주고 그럼 아이들이 그 그림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한번 쫙 보일 때는 그 모양을 살피겠죠. 그리고 화면을 치우고 이 몇 개인가를 추측해내라.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애들이 그걸 세기 위해서 모양의 그 구조를 찾아서 규칙을 찾아서 개수를 셌을 건데 왜 구체물을 줬느냐라는 그 수업에 정말 저도 그냥 머리를 한 대 꽝 맞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제가 그때서부터 2004년부터 이 체험에 대한 교구 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제가 쌓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 일본 그 선생님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걸 다시 이기 유리수로 오면은 이렇게 7분의 1처럼 답이 뻔히 보이는 데서 아이들이 순환의 원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애가 추상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그 나눗셈의 성질을 지금 4학년 때 배운 거를 이 중학교 2학년에 3년, 4년 후에 끌어와서 그거를 연결해야 되는 과정을 애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끊겨버려서 우리 수학적으로는 그 과정이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 거죠. 교과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 핵심 아이디어를 어떻게 아이들이 이해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서 과제를 만든 것이 이제 과제 5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과서는 바로 정리를 해버려요.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것은 분모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는 유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정말 중학교 2학년 제가 만나는 아이들 학교 가서 강의한다 그럴 때 모든 아이들에게 제가 이걸 항상 묻습니다. 그럴 때 정확하게 10% 우리나라 학생들의 10%가 이거를 설명해내고 90%는 왜 그런지 말하지 못해요. 그게 지금 탐구하기 5번에 나오는 17분의 1이라는 과제예요. 17분의 1의 과제를 제가 학교 가서 많이 써먹었는데 자 이제 탐구하기 5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학생용 교재 탐구하기 5번은 손한마디 원리를 깨우치기 위한 가장 이 스테이지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2번에다가 17분의 1을 집어넣었어요. 17분의 1. 17분의 1은 순한마디가 16개짜리인 그러한 겁니다. 16개라는 것은 가시적이지 않아요. 너무 커서 7분의 1은 가시적으로 나오지만 그래서 그 가시적이지 않은 수를 찾아서 17분의 1이나 뭐 23분의 1, 19분의 1 이런 걸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수를 썼을 때 아이들은 한없이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나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이거는 지금 처음에 배우는 거니까 애들이 나눠봐야 되지만 2학년을 일단은 끝나고 나서 다시 정리할 때 물어봐도 아이들은 17분의 1을 이게 순환소수냐 물었을 때 아이들은 여전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누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분모가 17이라는 이유 하나로 얘는 순환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정리를 하고 박스로 공식처럼 분모가 2나 5 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이거는 순환한다라고 다 정리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이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를 철저하게 그걸 느끼도록 만든 거고, 처음에 1번을 준 거는 몇 개로 이제 순환의 그런 것을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이고, 1번은 그냥 순환의 어떤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몇 개 안 되는 순환마디가 기껏해 6개고 얘는 2개고 얘는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2번이 메인 문제고 2번에서 17분의 1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순환하느냐 따져보는 겁니다. 응원가라는 게 나오는데 응원가는 바로 이 앞 과제가 응원가를 다루고 있어서 그 과제랑 연결된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이것을 계속 나누는 거죠. 17분의 1은 16번 나눠야 되는데 교과서가 이 약간 반 페이지를 줬어요. 반 페이지. 실제로 아이들은요. 반 페이지에 16번 나눌 수가 없어요. 글씨가 크다든가 이러면 밑으로 넘어가서 하다가 중간에 못하게 하도록 일부러 반 페이지를 준 겁니다. 중간에 맞추면 순환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쓰는 것을 실수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반 페이지 줬고요. 이제 길게 쓰는 아이들은 이제 따로 계속 끈질기게 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답이 나오죠. 순환한다, 순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를 이 나머지 성질과 연결해라고 분명히 나머지 성질이 교과서에서 그냥 휙 지나가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에서도 정확하게 안 가르쳐지기 때문에 애들 머릿속에 나머지 성질이 없어요. 그거를 여기에서 확실하게 다시 정리하고 잡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은 유리수에 대한 정의를 새로 합니다. 유리수. 이거는 1학년 때 했던 유리수 정의, 분수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양음만 붙인 것을 유리수라고 했던 이런 어설픈 정의를 다시 수학적인 정의로 B분의 A라는 이런 정수분의 정수로 정의하는 이런 걸로 바꾸면서 유리수 정의를 좀 다시 재정의하는 그런 문제로 바꿨습니다. 교과서가 이런 문제를 좀 다뤄야 되는데 이런 게 그 한번 정의한 걸 또 다루면 교과서는 이중으로 다룬 것으로 이렇게 탈락할 우려가 있어 다루지 않는데 우리 책은 이제 다뤘습니다. 약수배수도요, 사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배우고는 다시는 정의를 하지 못해요. 그것도 중학교 1학년에서 다시 해줘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항식 나눗셈 할 때 또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되고, 다항식까지 확장됐을 때 약수배수 개념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것이 우리 교사들에게 닥친 몫인데, 어쨌든 이 B분의 A라는 이런 유리수를 우리가 처음 이제 제대로 약속하는 그런 시간이 중학교 2학년 이 시간이 이제 유리수의 정의를 제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B분의 A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B분의 A는 A 나누기 B냐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이것도 초등에서 다뤄야 되는데요. 초등에서 이 부분이 또 애매하게 또 다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3 나누기 아니죠. 7 나누기 3이 뭐냐? 7 나누기 3이 뭐냐? 이렇게 학생들이 7 나누기 3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은 뭐라고 답해야 될까? 초등학생의 경우. 또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에게 7 나누기 3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애들은 몫이 2고 나머지가 1입니다. 이렇게 다룰 수도 있고, 2.3333 이렇게 순환합니다. 다룰 수도 있고, 3분의 7입니다. 이렇게 다룰 수도 있고, 다양한 양태가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답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불행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게 몫이었냐, 몫과 나머지였냐, 아니면 이런 그 소수점 표현이냐, 아니면 이런 분수 표현이냐, 이거를 질문에 담아야 돼요. 3분의 7 나누기 3을 분수로 나타내죠. 뭐 한다든가 7 나누기 3을 소수로 이렇게 명백하지 하지 않으면 아이들 답은 달라지는 거죠. 다양한 답을, 근데 처음부터 다양한 답을 요구했다면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내놓고 답은 꼭 하나로 해서 채점할 때 감점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설서로 넘어갈게요. 해설서로. 해설서는 순환마디의 원리라는 이제 해설서가 탐구했던 의도가 있고요. 1번은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순환마디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순환마디가 나오는 원리를 예상해봐라. 균합적으로 한 3개 정도 해봐서 예상해봐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7분의 1을 넣었는데 순환마디가 16개인 이런 순환마디죠. 이때 이 순환소수가 그냥 순환소수가 아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수치를 준 거는 확실하게 정말 네가 끝을 안 봐도 순환하느냐. 17분의 1은 몇 번째 돌지는 몰라도 분명히 얘는 순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필연적인 답변이 아이들 입에서 나올 때에 아이들은 순환소수 개념이 있다고 볼 수, 그 전에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뭐 7분에 해보니까 6번 만에 돌았어요. 이거는 순환소수의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분모가 2와 5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기 때문에 순환합니다. 진짜 순환하니? 예,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항상성을 말하는 아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질문이죠. 그런 과제고요. 그래서 이 나눗셈이 나머지가 이렇게 B번 하면 반드시 같은 나머지가 나눈다. 초등에서는요. 초등 교과서가 19 나누기 5를 다루고 있어요. 19 나누기 5. 그러면 5, 3, 15. 그럼 나머지가 4죠. 그래서 이거 나눗셈 가지고 나머지를 다뤄요. 초등 교과서가. 그럼 나머지가 4다. 4를 나머지라 그래. 끝. 이게 나머지에 대한 교육 끝이에요. 나머지의 정의가 그냥 5로 나눴을 때 남는 것이 나머지야. 나머지는 5보다 작아야 돼.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했죠. 그럼 나는 5위는 10 할래. 그럼 나머지가 9야. 응? 어떻게 할래? 난 나머지 9라 하는데. 선생님 틀렸어요. 왜? 한 번 더 나눠야 한 번 더 나누라는 얘기 어디 있어? 나머지를 9로 하면 안 된다는 말 어디 있니? 책이 없어요.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초등 교과서 저자들한테 한 말인데 너 왜 네 책에는 그게 없니? 그랬더니 이번에도 없어요. 이번 채로 나온 것도. 제가 이걸 누차에 걸쳐서 지적했는데 없어요. 왜 없을까 하고 해보니까 이 앞에 선배들이 쓴 교과서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썼으면 좋겠어.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다. 라는 게 나머지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교과서에 다른 교사용 지도서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본문에 이 나머지 성질을 정리하는 데는 나머지 성질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런 거를 경험하게 이런 문제를 주어서 9를 나머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는 문제도 없고 그런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로 올라오는 겁니다. 얘들은 나머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된다. 왜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되는가?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등 선생님들도 나머지가 왜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되는가? 그 개념이 많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나누는 이런 거 있죠. 중학교 1학년에서 1은 소수가 아니다. 1이 왜 소수가 아닐까? 예, 수학적 의미가 있죠. 소인수 분해할 때 1이 소수가 되게 되면 소인수 분해가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적인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거고 아이들한테는 소인수 분해가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귀찮으니까 빼자 이렇게 이제 가르치도록 이 책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에 와서 함수를 정의합니다. 함수는 한 변수 x가 변할 때 y가 하나씩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하나씩 나오는 그런 그 대응 관계다. 그런 거다. y가 하나씩이다. 왜 이거 y가 2개면 안 되냐? 이런 문제. 저는 이 소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나머지의 성질,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성질이 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가르쳐져야 된다. 이 세 가지 일관성이 뭘까요? 세 가지 일관성. 수학적으로는 이제 well defined죠. well defined. 애들한테 well defined를 가르칠 수는 없지만 하나로 결정돼야 되는 예측 가능성을 볼 때 의사소통의 문제로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가 나누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나누는 수보다 작게 제한해야만 모든 나머지가 항상 똑같고 그런 거고, 일이 소수가 아니어야만 소인수 분해가 똑같아지는 거고, 함수가 y가 하나씩만 대응할 때를 해야 그 결과 y가 항상 하나로 정해지는 well defined 되는 그런 예측 가능성으로 설명할 때 결국 나머지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르쳐지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초등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모든 수학이 하나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모든 정의는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르게 다 연결됩니다. 이런 개념이 아주 넓게 연결되는 것도 있고 깊게 연결되는 것도 있는데, 넓게든 깊게든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면 수학이 훨씬 아이들한테 의미 있게 다가가고 아이들이 그 수학을 이제 정말 좋아하는 동기는 이런 데서 생깁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그 개념 연결을 볼 때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지, 수학 점수가 좋다고 수학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학을 지가 깊이 있게 이해해서 뭔가 수학이 괜찮은 것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괜찮은 거잖아요. 전혀 다른 것에서 공통점이 있어. 일관성이 있어. 이거 하나면 돼. 라는 생각이 수학의 가장 핵심인데, 그 핵심이 아이들한테 갔을 때 그 아이들이 그걸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이 순한마디가 상당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예상 답안을 보면 정말 끈질기게 아이들이 이제 이것을 해낸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도 참 걱정은 이럽니다. 예를 들면, 요게 요 정도에서 끝났다. 20 정도에서 끝났다. 나머지가 2 나올 때, 이게 굉장히 이것도 길잖아요. 이게 4일 거예요, 4. 4로 하면 이제 68 되고 20. 여기서 딱 끝나면은 순환이 안 보이죠. 한 10개 정도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하는 아이도 있고, 끝까지 가서 기어이, 기어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 거, 1이 나와야 되죠. 1. 요 1이네요. 요 1이 나오는 순간에, 아마 여기 7일 겁니다. 7. 이렇게 해서 16개 마디를 찾는 애도 있고. 근데 애들은 여기서 끝나는 애들은요, 제가 실험해 보니까 다 순환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 눈으로 순환하는 걸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순환하냐 안 하냐는 지 눈이 아니고 수학적인 사실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조도 보니까 저들도 그 이유를 쓰라, 이유를. 자, 이 조는 이유를 16개가 순환한다라는 거 썼어요. 얘도 구체적인 답을 쓴 거지 추상적인 답을 쓴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지가 해보니까 16개 해보니까 16개 지나가니까 순환하더라. 그럼 이게 100개를 시키면 지가 100개를 할 거냐? 못하죠. 그러니까 얘는 100개 주면 순환하지 않는다고 말을 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제가 이것만 왔는데 끝이 없기 때문이다. 끝이 없어 순환하는 게 아니거든요. 끝이 없지만 도는 거죠. 끝이 없어 순환하느냐 순환하지 않느냐는 끝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순환한다. 끝이 없이 가지만 순환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끝이 없으니까 순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여기 나온 답도 그 17이 2하고 5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쓰는 답이 거의 없어요. 구체적인 답을 쓰는 거지 추상적인 우리가 가르치고 싶어하는 이 수직적인 수학화가 일어나지 않는 답들이죠. 이게. 이런 아이들은 어쨌든 오늘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에 충실히 도달했다 보기 어려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업 노하우로 이제 가면, 수업 노하우에서는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유리수에 대한 얘기 정리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리수를 정의를 새로 해서 유리수를 이렇게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수업 노하우에서 꼭 선생님들이 강조해야 되고, 또 나눗셈의 성질도 이렇게 꼭 다시 한번 정리해서 초등에서 했던 그런 그 구체적인 예를 추상적으로 B라는 문자를 써서 1에서 B-1까지 B-1개, 그래서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어떤 예시가 있는데, 지금 이 애가 어떤 애가 10번, 아까 4죠. 10번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나오고 그때 몫이 4예요. 그래서 10번째까지가 해서 이제 순환마디가 안 보이니까 얘는 이제 끝없이 계속되는 순환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예인데, 이런 답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애는 보통 5번까지 5번. 5번은 애가 대부분이에요. 5번. 5번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그냥 안 된다 하는 애들이 대부분 답인데, 17분의 1을 정말 한번 시켜보아서 시간 두고 쭉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7분의 1을 왜 이제 17분의 1로 바꿨는지 하는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써 있고요. 사실은 7분의 1의 예시와 10분의 1의 예시는 같은데, 교과서 지면상 설명할 수 있는 한계는 17분의 1은 교과서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7분의 1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냥 가르쳐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먹히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수업 노하우에는 몇 가지 또 질문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이제 정말 이것을 논리적으로 아이들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질문 몇 가지 넣어놨습니다. 7분의 1은 순환소수일까?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학생들이 순환소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는 것도 있고, 왜 순환마디가 가장 핵심은 왜 순환마디가 생길까? 그때 아이들이 나머지 성질로 설명하는데, 이것보다 이제 더 최종 추상적인 거는 분모죠. 분모가 17이라는 특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학생들은 몫에 주목해서 항상 순환소수가 얼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 그보다는 나머지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나누는 과정이 짧을수록 나머지보다 몫에 주목하는 경향이 짙다는 그것을 염두에 둬서 숫자를 좀 잘 조절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17분의 1을 선택했다는 것이고요. 여기 참고해 보니까 분수와 소수의 표현 방법, 유리수, 무리수, 그런 그 수의 그런 분류에 대한 얘기도 참고에 나오네요. 자, 이제 오늘 탐구하기 5번 우리가 쭉 교재와 해설서를 살펴봤고요. 매 단원에 이제 연습 문제가 탐구 되돌아보기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탐구 되돌아보기는 보통 한 10개 내외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6개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27쪽이에요. 학생용 27쪽 보시면 마지막 문제, 탐구 되돌아보기 마지막 문제는 항상 내가 만드는 이제 수학 이야기에서 그 단원에 사용된 용어들을, 수학 용어들을 제시하고 그 중에 몇 개를 포함해서 소수와 분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자, 탐구 되돌아보기에 그 내가 만드는 수학 이야기는 항상 있습니다. 매 스테이지마다 마지막 문제가 있고요. 이게 없는 게 딱 한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 스테이지 다 있는데 이거를 3월 달에 사용하지 않으면 3월 달에 이 과제를 시간을 내서 아들과 같이 1시간이라도 해보지 않으면 또 과제를 내줄 수도 있지만 이후에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첫 시간에 해야 됩니다. 첫 그 스테이지에 이 연습 문제가 닥쳤을 때 거기서 해야 됩니다. 이 글을 쓰는 걸 보면 아이들이 그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소화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는요. 문제를 풀어서 그 아이들이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게 많은 게, 이해한 것하고 문제 푸는 것은 이 상관관계가 이해했으면 문제를 푼다. 이게 양의 상관관계예요. 근데 문제를 풀었으면 이해했다. 문제를 풀었다고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은 문제를 푸는 것을 놀랍게도 우리가 가르치는 개념대로 푸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은 문제 푸는
해답을 보고 푸는 방식, 예제를 본다든가 푸는 방식을 보고 따라하는, 그래서 그 푸는 방식을 외워서 한 거지. 제가 아이들 가끔씩 상담할 때 실제로 문제를 풀게 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테스트용이 아니고 문제를 풀고 나한테 설명을 이렇게 요구하려고 풀게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답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 한번 나한테 설명해 줘봐 했는데 내가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 용어를 하나도 몰라요.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구했는데 이차함수란 말도 모르고 최대값도 모르는데 그 문제를 풀어요. 완전 제곱식을 고쳤는데 완전 제곱식을 몰라요. 완전 제곱식이란 말을 못 써요. 그러니까 얘는 고치는 법을 배웠어.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최대값이에요. 그게 최대값이다. 우리가 뭘 설명할, 특히 도형 같은 거 설명할 때, 뭐 예를 들면 부채꼴이 뭐니 이렇게 했을 때 애가 선생님 저 그릴래요 이런 애가 있어요. 부채꼴을 말로 원에서 이렇게 교과서 나온 대로 하지 않고 원을 그려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부채꼴을 이게 부채꼴이 하는 애가 많아요. 그런 애들은 부채꼴이 뭔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학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그 개념을 이해했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양의 관계가 그건 반대 역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쓰기는 절대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거를 3월 초에부터 시켜서 3월 달에 시켜서 쭉 간 학교는 2단원, 3단원 갈 때 애들이 굉장히 이것을 풍부하게 써내고 여기 있는 예시도 그런 학교들 건데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아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학 선생님보다 훨씬 더 넓은 그런 그 감수성을 가진 애들이 써내는 글들이 훨씬 좋은데 특히 보면 이제 남학생들은 이걸 못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강의를 들었던 1학년 선생님이 오늘은 안 오신 것 같은데 원주중학교 선생님은 남학교입니다. 남학교. 그분 자료를 내가 많이 복사했는데 그 학교 애들은 남학생인데 여학생들보다 훨씬 풍부해요. 글이. 그리고 그분이 남학생들은 글을 안 쓴다는 편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시키기 다르면 3월 달에 시키면 계속 쓰는 거예요. 3월 달에 안 시키면 여학생도 안 씁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계속 쓰면요. 이걸 통해서 수학적인 개념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뭐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의 이해 상태를 선생님이 파악하기 굉장히 용이한 수단이어서 이것을 쓰신 분들은 수행평가로도 많이 사용하고 그 뒤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 답안도 보면은 얘는 유한, 무한, 순환 이렇게 세 가지 공장을 우리는 공장 상상 못하는데 얘들은 유한 공장은 뭐 정해진 최소한의 양으로 딱 이렇게 간다. 또 무한 공장은 24시간 연중 무휴다. 24시간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개념. 순환 공장은 뭐 반복 생산한다. 뭐 또 순환 마디를 뭐 휴업일이다. 휴업일의 순환 마디다. 이런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아이들 생각이 커져요. 그런 답도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답도 있죠. 이게 이제 그 해설서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해상도가 낮은데 원래 이 학생용을 저희가 받을 때 해상도가 낮게 받고 그걸 어떻게 해서 그냥 그 스캔을 최대한 했는데 더 이상 안 되는 이런 그 학생용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뭐 출생의 비밀 같아요. 애들 뭐 형이 있고 뭐 첫째 형 순환소수고 둘째 형은 순환하지 않는 나는 유한소수. 그래가지고 그 셋 사이에 그 어떤 이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뭐 충격적인 사실, 얘 연속극 많이 봤나 봐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버렸는데 뭐 다른 엄마에 태어났느냐, 그래서 연속극 많이 나오죠. 이런 것으로 애가 뒤에 글을 썼어요. 이런 아이도 있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써낸 걸 보면은 이 순환소수를 적절히 표현했는가, 무한소수를 적절히 비유했는가, 그런 걸 보고 얘가 순환소수를 충분히 이해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이 교재의 마지막 부분 두 개의 그 스텝 2와 스텝 3가 있는데 스텝 2는
개념과 원리 연결하기입니다. 이제 유리수 부분에서는 가장 핵심인 게 요거잖아요. 유리수가 유한소수가 아니면 반드시 순환한다. 이걸 정말 이해했느냐? 라는 주장을 또 한 번 묻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너는 생각이 어떠냐? 그때 다른 친구들은 어떠냐? 모둠 활동해야 되겠죠. 이건 개별 활동이고요. 개별 활동에 그런 답을 반드시 쓰고 다시 모둠으로 가서 다른 친구들 생각을 쓰고 그래서 다시 자기 생각을 바꾸고 이 실험은 원주 지역에서 많이 했는데요. 원주 강원도에서 많이 했을 때 강원도 선생님들은 요거를 이거는 검정색 네 처음 생각은 뭐 연필이나 검정색 쓰고 친구의 생각은 파란색으로 써라. 그리고 다시 생각을 바꾼 거는 빨간색으로 써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쭉 보면은 애가 자기 생각이 처음에 이랬는데 친구의 도움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둠 활동을 통해서 바뀐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다. 과정중 평가로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너의 이해 상태가 어떤지를 선생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그런 자료로 많이 삼고 있고요. 개념 연결과 정리에서는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여기서 배운 유리수의 뜻과 성질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페이지가 한 2분의 1페이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작게 나오지만 반 페이지를 반드시 하도록 했고요. 그 반 페이지는 유리수와 연결된 이전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학년의 개념을 여기다 나열하고 이것을 학생 손으로 다 기술하도록 네가 이것들의 정의가 뭐고 정의를 먼저 기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관련됐는가 오늘 배우는 유리수랑 어떻게 관련됐느냐 정수와 분수 초등학교 정수와 소수 배웠는데 오늘 유리수에서 정수와 분수와 소수의 정의가 뭐고 오늘 유리수랑 어떻게 관련됐느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책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개발한 아주 중요한 과제고 이것을 잘 해낼수록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그런 능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과제들이니까 꼭 활용하시고요. 해설서에 보면은 기본적인 이제 예상 답안은 돼 있습니다. 유리수의 뜻과 성질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했고 이렇게 아이들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 개념과 연결하는 것도 어떻게 연결하느냐 연결을 몇 번 시키면 돼요. 예를 들면 나눗셈의 나머지 자, 예를 들면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다. 그러면 이게 초등 개념이에요. 초등 개념. 그럼 나눗셈에서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다. 이게 뭡니까? 나눗셈의 나머지의 성질이죠. 성질을 이제 뜻이나 성질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 여기 그 유리수와 순환소수에서는 바로 그 나머지 개수가 유한하니까 몫이 순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왜 이제 연결이죠. 오늘 배운 것과 연결하는 이렇게 2가지 방식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소인수분해, 그러면 소인수분해가 뭐냐? 소인수분해 정의입니다, 정의. 이게 정의인데 그 밑에는 오늘 유한소수, 무한소수의 소인수분해가 어떻게 쓰여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 또 쓰는 거죠. 이렇게 항상 관련된 개념에 1번, 2번 나눌 때 1번은 원래의 뜻과 성질, 그 학년의 뜻과 성질이고 2번은 오늘 새로 배운 이번 단원과 연결되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아이들은 이제 유리수와 순환소수가 초등학교 나눗셈과 관련이 있고 또는 소인수분해를 여기다 사용했고 하는 것들이 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그런 효과. 그래서 어느 특정한 한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약해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항상 그 개념을 찾아내서 아이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이런 연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연결을 하는 아이들은 수학을 좋아하는 내적인 동기가 연결해서 나옵니다. 연결하는 이 과정에서 수학이 대단하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에 배운 것이 어떻게 중학교 2학년에 써먹느냐라는 것.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반성과 또는 그때 공부한 것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그 용도, 유용성을 보고 아이들이 상당히 수학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수학학습 원리 완성하기가 있습니다. 수학학습 원리 완성하기는 교과서 페이지 그 표지에 나온 학습 원리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해보는 건데, 원래는 매 탐구하기마다 이 학습 원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라도 한번 해봐라 라는 의미고요. 여긴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는 친구, 성훈이라든가 이렇게 친구의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이런 이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글로 쓴 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래서 그 아이는 끈기 있는 태도와 자신감을 기르게 됐다, 이걸 가지고 너는 이걸 보고 뭘 느꼈냐라는 것을 먼저 묻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너가 이 단원의 다른 문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쓰고 깨달은 걸 써라. 이 굉장히 길은데 지금 짧게 줄여놨고요. 그리고 이 5개의 수학학습 원리 중에서 뭘 네가 이용한 거냐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원의 끝이거든요. 이 말은 네가 수학 공부의 끝이 연습 문제가 아니고 여기까지다. 이 단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네가 한 수학의 학습 원리, 수학이 뭔지를 문제로 말하지 않고 수학으로 말하게, 수학 교과 역량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 이 단원의 마지막 목적이고, 이것이 학습의 끝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교시 서론부터 지금 12시까지 3시간 동안 이제 2월달 우리가 1단원에 대한 연수를 간단하게 했고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좀 많아질 건데, 우선 안내를 좀 몇 개 드릴게요. 이제 3월 중순 한 20일 이후에 아마 토요일 날 2학년은 토요일 날 오전에 앞으로 계속 토요일 날 오전에만 이제 2학년이 있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그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있으면 원격 연수가 2가지, 이 수학의 발견에 관계된 원격 연수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창비교육연수원의 새로운 수학 수업의 발견이라는 15시간짜리 원격 연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티스쿨, 비상 티스쿨 원격 연수원에는 30시간짜리 제 그 개인 원격 연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 3, 4년 됐는데, 이 2가지가 수학의 발견을 만들면서 수학의 발견을 이용해서 했던 그런 연수니까 한번 필요하시면 더 추가로 듣고요. 책을 이번 달엔 제가 먼저 이 책을 먼저 권해드릴게요. 이거는 수업을 당장 구상하고 특히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구상하는 선생님들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의, 학생들의 논의, 수업에서 모둠 활동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전체적인 공유 때 학생들의 논의를 어떻게 교사가 리드할 거냐 할 때의 그 5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을 5가지로 나누는 것이 단계적으로 매뉴얼처럼 잘 돼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응용하면 좋고요. 이것을 이제 읽고 나시면 수업에 관계된 이 2가지 책이 있습니다. 수업 디자인, 그다음에 교사들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 이 2가지 또 수업을 고민할 때, 구상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수학의 발견을 처음 만들 때 제가 썼던 지금 가르치는 게 수학 맞습니까? 이 책도 시간 되시면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또 처음 만나서 3시간 동안 애쓰셨는데, 또 어제 계셨던 분도 계속 참여해서 감사하고요. 이 다음 이제 2학년은 3월 20일 날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시간 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혹시 마지막 질문이 있으십니까? 채팅창에 올라온 거 없네요, 더 이상. 예. 그리고 톡방이 있으니까 톡방에 계속 톡방에 올려주시면 그 톡방에서 논의할 거고, 또 수학의 발견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에 올려주셔도 될 겁니다. 카페에 올려주셔도 카페에서 답변을 할 거니까요. 하고, 만약 그 세미나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카페에 가면 세미나 신청하는 게 공지사항이 떠 있어요. 그 신청하시면 이번 토요일 날 전국 수학교사 모임 그 세미나 팀 구성과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금년 팀을 이제 재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안내해드리고 저 멀리 지방에 계신 분도 올해는 온라인 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팀도 팀장이 이제 계속 같이 매주 세미나 팀 매주 모이는 겁니다. 매주 모여서 세미나를 같이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그분들의 모임을 따로 저희가 주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이렇게 오셔서 참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다음 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